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공헌연구원 연구실장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예, 지금 Yes, we hear you well. 잠시만요. 제가 오늘 한국의 사회 돌봄 서비스 제공령화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는 PSI의 다리아와 그리고 공공운수노조의 우성희 국장님이 좋은 코멘트와 그리고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돌봄 서비스 제공용화 사례인데요. 앞에서 다리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적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가 진행된 이후에 그리고 그 민영화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고 최근에 제공영화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TNI에 관련된 보고서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PSI에서 지난 2022년에 장기요양보험 관련된 돌봄 관련된 두 가지 민간 돌봄의 문제점을 다룬 두 가지 보고서 웨비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민간 중심의 돌봄을 좀 공적인 영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PSI가 아까 다리아가 얘기했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캠페인의 연장선상에서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돌봄 서비스 제공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한국이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이기로 한 한국의 제공용화 돌봄 사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많은 과제와 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공유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형태로 이 보고서의 순서대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돌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아에로의 자료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남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데 맨 밑에 한국 사례를 보시면은 한국은 거의 여성이 전적으로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의 남성이 실제 무급 돌봄 노동을 가구 내에서 얼마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을 잰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은 하루에 39시간, 39분밖에 남성이 돌봄 노동을 하고 있지 않죠.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돌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노동요차 무급 형태로 제대로 된 가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돌봄에 대한 여성 책임이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좀 변화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에 이제 시행이 된 경우입니다. 2008년 이전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분 가구 내에서 여성이 대부분 돌봄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은 2007년에 제정이 됐고 실제 시행된 거는 200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게 복잡하긴 한데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돌봄을 제공받는 수급자고요. 이 돌봄이 이제 보험료를 내게 되면 NHIS라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이 돌봄 수급자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 재가급여라든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요양급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돌봄 요양 제도에 대한 특징이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 돌봄 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재원을 67.1%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2%는 정부가 이제 국고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앙 정부가 한 12.9%가 중앙 정부고요. 19.1%는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담당하는 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가 이제 19.1%를 이제 지자체가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전체적인 지출을 보면 대부분 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지출하는데 96%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받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커버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게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이 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신청한 사람이 한 130만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80.3%입니다. 전체 노인 기준으로 보면 10.7%고요. 이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기요양보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돌봄에 대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공적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민간인 거죠. 그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가 8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도 일부 있긴 한데 0.9%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 개인이 운영하는 이 장기요양 기관은 2010년에는 11,000여 개 정도였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죠.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 요 부분이 이제 민간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반대 요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민간 장기요양 기관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민간 어린이집 규모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 민간 장기요양 기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다수가 민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 기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이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용자가 몇 명인지 그래서 10인 미만 그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10인 미만인 민간 그 장기요양 기관이 거의 69.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30인 미만의 영세한 그리고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매년 폐업을 하는 파산을 하는 민간 장기요양 기관들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평균 1년 2,000개 정도 파산을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년 누적으로 보면 1만 2천여 개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가 장기요양 기관이 한 2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누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 안 되는 규모가 이제 파산을 한 거죠.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 역시도 되게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민간 중심의 그런 공급 구조가 갖고 있는 것들은 아까 다리아가 외국 사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되게 위법하고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적 재원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당 청구라든지 불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아니면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는데 노동자를 고용한 것처럼 이렇게 공적 재원을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한 가지 예로 보면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건데요. 작년 2022년에 전체 689개의 민간 장기요양 기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5.4% 거의 대다수죠. 대다수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적발이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적발의 규모도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아까 2만 개 넘는 민간 장기 요양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조사를 한 거죠. 더 많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간이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 그중에서 이제 민간 공급 그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도 되게 열악한 상황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계약직이거나 시급제 노동을 하고 있고요. 일부 시설에서는 풀타임 잡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비중은 되게 낮고요. 근데 대부분 제가 돌봄 서비스인 경우라서 대부분이 이제 시급제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장기 요양보호사로서 활동을 하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앞부분이 실제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딴 사람의 규모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 실제 자격증을 따고도 대부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되게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돌봄 요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앞으로 장기 요양 노동자들이 되게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보고서도 있는데요. 현실은 임금과 근로 조건이 나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 일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현재 민간 중심의 한국의 돌봄 공급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갖고 있는 게 기존의 한국 돌봄 서비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이기도 한 2019년에 한국은 전체 17개 광역 시도가 있는데요. 2019년부터 해서 지자체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에 4개로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2022년 같은 경우는 지금 2가지, 그러니까 충북하고 부산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올해에 이제 바로 설립 절차를 마치고 올해 이제 설립될 예정이고, 단 한 곳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에서 지자체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공적인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를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크고 혁신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사회 서비스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특징은 아까 이 사회 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까 민간 요양 같은 경우도 그 장기 요양 보험에서 그 요양급여 비용을 민간에게도 지급하지만 이 사회 서비스원은 이 그 장기 요양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돈 말고도 국가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이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그 공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양한 돌봄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돌봄 관련된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민간 위탁을 했었는데, 이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자체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제공을 한다는 것이 이 사회 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났던 커다란 이제 차이입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자체가 공적으로 직접 이 사회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드쿼터에 있는 사회 서비스원에 일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419명 정도, 이게 작년 자료라서 지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좀 더 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이 종합재가센터는 뭐냐면 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종합재가센터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라든지 긴급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기존에 다 민간에서 했었죠. 그리고 이 종합재가센터의 일부에서는 그 장애인 활동 지원까지도 통합적으로 이 종합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0명 정도의 돌봄 노동자들이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기존에 민간에 고용됐을 때는 대부분 불안정한 노동, 낮은 임금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을 만든 취지가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좋아야 돌봄 서비스도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방문 재가 요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월급제 형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형태의 노동이 없었는데 서울이나 일부 사회서비스원에서 실험적으로 월급제 형태의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살펴를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민간이 시장의 이윤에 따라서 움직였죠. 근데 국가가 직접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시급제 형태의 불안정한 노동이었는데 지자체가 직접 이런 노동자를 고용을 하면서 그리고 일부지만 월급제 형태로 노동을 고용을 하면서 좀 더 돌봄 노동 역시도 안정된 노동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정 자체가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강화로 이어지고 특히 그 민간 시장의 파편화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재가센터 형태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부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99%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적인 환경에서 이런 공적인 그 사회서비스원이 생겨나면서 비록 아직은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것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장애 특정 대상들을 기피하거나 아니면은 원거리에 대한 어, 대상자들을 기피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선별적으로 그리고 이용자를 이제 가려서 받는 그런 민간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공공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의 그런 역할들을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공적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그런 사회 서비스의 역할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더 이 사회 서비스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의 역할이 의미가 좀 더 강화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높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 아래 두 가지 표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실제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 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이 지역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 자료인데요. 스스로 평가한 자료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적 민간 시장에서보다 더 서비스 질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돌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는 이거보다 더 높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회 서비스원의 그 공용화 사례가 그냥 이제 정부가 민간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적으로 된 건 아니고 이 사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운수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역할과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민간 시장에서 사회 서비스원의 공용화를 막는 반대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사회 서비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사회 서비스원을 이제 제도화시키는 과정도 있었고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과 기자회견 그리고 다양한 국회 내에서의 토론회 뭐 이런 것들 활동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회 서비스원에 대해서
이제 시작된 지 2019년에 4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이 많은 의미가 있지만 또 많은 한계와 또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따가 오데이 그 서울 서사원 지부장님이 좀 말씀하실 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저항들이 있습니다. 민간 공급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보수적인 정치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적인 시장으로 바뀌면 이 사회서비스원에 공적 재원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인력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축소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계약하려고 하는 후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애초에는 2017 올해까지 해갖고 다 사회서비스원이 완료가 됐어야 됐는데 경북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뒤늦게라도 이렇게 두 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이제야 개원된 것도 그런 정적 반발 때문에 늦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오데이 지부장님이 구체적인 사례 다시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많은 의미도 있고 또 한편 많은 과제 또한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완결된 상태는 아니고 좀 더 발전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사회서비스 공용화 사례를 의미 있게 진전시켜 내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몇 가지 핵심적인 과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범사업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지자체만의 재원으로 이 사회서비스원의 애초 역할, 의미를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재정 자립도, 그러니까 재정 정도, 재정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충실하지 못한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좀 더 투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인프라가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공공인프라가 예를 들면 노인 돌봄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공적인 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생기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공인프라가 국가가 돈을 내서 만든 국공립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하지 말고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도록 원칙적으로 그것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종합재가센터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서비스의 전달은 실제 광역시도 단위가 아니라 지자체 단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시도에 한두 개 있는 걸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단위로 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종합재가센터가 좀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의 월급제 형태의 그 노동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일반적인 고용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급제 형태로 정규직의 월급제 형태의 노동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런 안정적인 노동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돌봄 관련돼서는 지자체에서 많은 시설과 또 사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민간 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 위탁한 아웃소싱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또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공적으로 수탁하는 그런 것들이 좀 과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 공적인 소유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적인 소유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 역시도 되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노동이사제 형태로 노동자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몇 군데 있긴 한데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또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을 공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민주적으로 이용자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들이 앞으로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Brother Jae-hoon Lee, for this thorough presentation. I think everyone who has followed your detailed relate of the paper has got really the heart of it with a lot of extra analysis. It is fascinating, and I think that some of the things Brother Jae-hoon pointed out are particularly telling. First of all, just the pictures of the struggles that the KPTU has put up to bring PASS into existence and to defend it and to continue to defend it are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Institutions and services do not just spring up like mushrooms in the forest. They are really the result of fights, transformation, social and collective action. And I think we all need to be reminded of that by this exemplary struggle. And second, I also want to pick up on his conclusions on the need to make our public services democratic. And democratic ownership of public services means to ensure that there is inclusive, meaningful inclusion of users and community representatives, but also of workers. Workers' democracy at the service workplace is absolutely key because it is workers who hold the absolutely precious knowledge of how the service can be organized and delivered best. So with those 2 points, I would like to really thank again thoroughly Brother Jae-hoon Lee for this amazing effort, for this excellent brief. Congratulations, and we will disseminate it widely. And with that, I would like to hand over the moderation of the seminar to my colleague Huma Haq, who will now introduce to you the respondents. Thank you. Hi, everyone. Thanks, Daria, for handing over. As she said, my name is Huma, and I am responsible for social care services here at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And as Daria kind of set out in her introduction, all of us here know that care services around the world are in crisis. The pandemic really highlighted kind of how vital these services are to our societies and to our economies, and kind of how undervalued and underpaid care workers are. They're forced to work in kind of quite long hours in increasingly, insecure conditions. And for too long, the privatization of care has put extracting profits ahead of the care needs of vulnerable people. It unfortunately treats service users not as people with complex care needs, but as potential centers for revenue or profit. And we've all seen examples where, private care workers, they're not treating care workers with the respect that they deserve. They're undercutting their wages, they're, not training people, they're, cutting staffing levels. And why is this kind of situation arising? What's the kind of global picture that we've seen? And, one of the key reasons why we think this is happening is because of the kind of austerity politics that's been enacted across much of the world. Unfortunately, with the different economic crises that seem to be spiraling out globally, governments kind of across the world, they're searching for different ways to save money and to meet kind of the growing demand of care. And this has tended to move away from a concept of universal access to kind of high quality care, and instead towards kind of the private provision of care. Where does this kind of leave workers within this system? Unfortunately, it leaves them in an increasingly desperate situation. They're facing huge amounts of pressure to provide care to even more people, but without any increase in kind of funding or staffing or support. So as we all know, care is an incredibly vital service. As we heard in the presentation before, whether it's delivered through public, private or not-for-profit, they are mostly funded by the public.
So we all here, all of us, have a right to know how this money is spent. We need kind of greater transparency about how this money is spent and whether it's being spent on kind of providing quality care to service users, being spent on making sure workers are paid properly, or whether it's being spent on kind of, lining the pockets of shareholders, giving bonuses to management. Here at PSI, we're kind of campaigning and organizing for well-funded quality public care systems, which are provided by well-trained, well-paid and well-supported staff. We believe that organized and active workers represented by national trade unions, such as what we've heard from our colleagues in KPTU, are the only way to ensure that care workers can fight the precarity and financialization that has become endemic in many care systems around the world. As Daria mentioned, we will continue kind of working with our affiliates within care to build this worker power, to secure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expand trade union rights and decent working conditions. As we'll be hearing later, a lot of our unions also work to influence their governments and politically kind of advocate on behalf of their members. At PSI, we are kind of here to make sure that our affiliates have as much support as possible to achieve this. Now I'll hand over to our first respondent, Dae-hee Oh, who is the chair of KPTU Seoul Pass branch. And this is the branch which is fighting for the public care for all rather than profit for the few. Dae-hee, I will hand over to you now. Thank you.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소수의 이윤보다 모두를 위한 공공돌봄을 위해 이제 현재 투쟁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발제해주신 이재훈 연구원님 말씀처럼 한국은 이게 유일하다 볼 수 있는 공적 돌봄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희망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 역할과 현재의 위기, 그 투쟁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이제 돌봄을 민간에서 이윤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열악한 처우와 노동 환경에서 제공하던 이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고용,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공 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요. 또 이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 민간에서 시간제, 시급제, 호출 근로 형태로 일하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과 월급제를 통해 안정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 지원, 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제공하면서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핵심 사업입니다. 서울시에는 여러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구립이나 시립이 기립이 하나 민간 위탁으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설립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갖는 가치는 매우 특별한데요.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12개의 종합재가센터와 2개의 데이케어 센터, 7개의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하는 돌봄 공백을 채워넣고 활동지원사나 이런 돌봄 종사자를 직접 고용해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운영하면서 서비스의 안정성, 재고 등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런 공적 돌봄망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빛을 발휘했습니다. 지난 저희가 코로나 위기를 맞았었는데요. 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02년 5개월년간 이제 300여 명의 돌봄 인력을 투입해서 2만 1,000시간의 긴급 돌봄을 제공하면서 코로나19 시기에도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감염병이라는 이제 처음 청거라던 시기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감염병 대응 체계가 없었던 그 혼란의 상황 속에서 제가 발제하고 있는 발제자 역시도 공적 사명감으로 현장에서 중증장애인 자가격리 시설 동반 미소라는 긴급 돌봄 지원 사례의 첫 사례로 투입을 해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공공 돌봄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제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돌봄 서비스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서사원의 예산은 끊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23일 언론을 통해서 예산 삭감 소식을 확인했는데요. 그 이후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예산 삭감 내용들을 확인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있었지만 서울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 돌봄 노동자들에게 대한 인식이 사회적 필수 노동이라는 인식도 생겼었는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은 모든 종사자,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70% 이상 삭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예산 70% 삭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존폐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공공돌봄을 받고 있는 이용자, 뭐 다시 또 민간 시장으로 가거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우리 돌봄 노동자들은 설립 취지대로 처우 개선은커녕 집단 해고를 걱정하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잠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나 시의회 발제문들을 보면은 출연금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의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 또 민간보다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또 바람직한 형태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조직이다. 병가 비율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은 민간 시장이 하면 맞는 일이다. 민간이 하면 되는 일을 공공이 해서 능률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시와 관계자들이 공적 책임마저 부정하는 이야기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민간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낭비다,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이렇게 서울시와 뭐 여러 정치인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민간과 다른 정규직 조직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 시급제의 약화된 관리 감독, 어떤 교육 훈련 시스템의 부재, 이런 매칭은 최소한의 서비스 인권을 정도를 보장할 수 없고 불안정한 고용 관계는 돌봄 서비스의 불안정한 연속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저희 최소한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공공돌봄 시스템을 바탕으로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안정된 서비스의 질 제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강도, 전문성, 서비스 질 제고와 안정성은 사실 시간적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저희 돌봄 노동자들은 월급제라는 사실인데요. 이 월급제와 시급제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 사례만 조금 두고 얘기하자면은 돌봄 노동자들은 직접 서비스하는 수행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된 업무가 뭐 돌봄이긴 하지만 저희가 출근을 하고 이용자로 방문하는 시간, 서비스를 준비하는 시간, 또 사례 회의, 사례 상담, 고충 상담, 또 행정 서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돌봄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의 민간은 시간제 바우처 시스템상으로는 이런 수가 수입에 반영되는 구조라서 아무리 열심히 돌봄 노동을 수행한다고 해도 서울시 생활임금의 수입만큼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용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구조가 아닌 민간의 임금과 어떤 운영 구조는 낮은 인식의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불안정 노동 일자리의 표준으로 이어졌고 노동시장의 약자인
어떤 고령의 중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떠맡겨졌습니다. 결국은 돌봄 노동자들의 가치와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전달 시스템의 일환 문제이지 그것을 공공 돌봄기관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책임이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가져간다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 자체가 돌봄 노동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열악한 돌봄 노동자 현장에서 희생 정신으로 돌봄을 지속하고 싶은 어떤 천사 같은 돌봄 노동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을 하는 사람도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들을 향해 퍼붓는 이런 비난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서울의 돌봄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돌봄 현장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이라는 것은 곧 노동자 존중과 같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그 서사원이 폐업이 된다면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돌봄 공백이 우려될 수 있고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처럼 민간처럼 이용자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좋은 이용자, 돈 많은 이용자만 골라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봄 공공성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속하는데 과연 민간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이용자들, 이윤의 논리로 돌봄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용자들, 또 장애가 심해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생존과 이랬던 삶을 의존해야만 하는 이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저는 의아합니다. 결국은 공공돌봄 서비스에 지불 능력이 없는 시민들이 오로지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공돌봄을 예산 문제와 연결시켜서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축소와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면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적 돌봄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복지는 원래 공공의 영역입니다. 영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봄 복지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자인 사람에게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비난하며 그 월급 도둑처럼 취급한다면 공공돌봄의 퇴행이고 배신입니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공공돌봄에 대한 부족한 이해로 인한 예산 삭감 사태는 서울 시민들의 돌봄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돌봄을 위기에 몰아넣은 배신의 정치를 잊지 않고 저희 공공운수 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 지부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존엄성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제는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투쟁 사진을 조금 몇 장만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네. 네, 이거는 이제 예산 삭감됐을 때 저희가 서울시 앞에서 집회를 했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제 예산이 142억 70% 이상 삭감됐을 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달 이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고 또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대규모 행진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서울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또 보호자와 함께 서명운동을 하고 장애인 이용자와 함께 공공성 강화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Dehu. That was amazing. Thank you so much for setting out kind of the work that you're doing. And, you know, it's really important to see that unions aren't just advocating for the rights of care workers, but we're also advocating for better quality care systems. You know, I think we have a really important role in kind of being involved in those conversations with governments.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the work that you're doing, you know, fighting for a proper budget for care services. And those pictures were great. It's great to see kind of union in action. And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ose with us. Now, for our next respondent, we will be handing over to our colleagues from the Australian Nursing and Midwifery Federation, from the South Australia branch.
First up, we have Jo Wagner, who's the Professional Officer for Aged Care. And she's joined with Megan Corliss, who's the Director of Education Research in Aged Care. We're very grateful to them for joining us because I know it's quite late there in Australia. So we're incredibly grateful to have you here. They'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work that they're doing within aged care within South Australia. And they represent, nursing, midwives, and kind of care workers across the branch. So please, I will hand over to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Huma. I'll just get up the screen with a presentation. So just firstly a little bit,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gan and I to present today, and hopefully we can offer some useful information. We do work for the ANMF SA branch, but it's really important to note that the ANMF South Australian branch is part of the ANMF nationally, and there's 330,000 plus members, and we're the largest union in Australia. In the SA branch, we're the professional industrial organisation representing 23,000 nurses, midwives and personal care assistants. And we have been the leading voice for nurses, midwives and carers for over a century. We do negotiate positive outcomes for our members at local, state and federal levels. And in the SA branch, we also own and operate the Australian Nursing Midwifery Education Centre, which is a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 and have our own union legal. And I've also established a charitable foundation, the Rosemary Bryant Foundation. And Megan is actually the director of ANMAC and the Rosemary Bryant Foundation. So in Australia, just giving a bit of an overview of aged care, we have 3 levels of government. We've got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And our aged care sector is funded and legislated by the federal government. Our aged care services are delivered by a mix of for-profit, not-for-profit and government-owned providers. And the types of aged care services the federal government funds are for care in the home, residential aged care and short-term care. I hadn't put up there, but I just wanted to add that we have regulation of our aged care industry as well, and that's overseen by the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And our workforce is also in aged care is made up of registered nurses, enrolled nurses and personal care workers. And there's probably about a 25% nursing ratio to probably 75% personal care worker ratio. Really, probably like everyone has said, there is still a crisis in aged care, and what we're seeing here in Australia is that ageing population. We've got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aged over 85, and with that, we're seeing that increased frailty, multiple comorbidities, polypharmacy. We've had constant change over a number of years with the shifts in government policy through successive governments. And we've had inadequate and substandard care, neglect, chronic understaffing, and that's certainly been exacerbated by COVID. There's been a lack of transparency with funding. So where with providers, where is that money going? There hasn't been transparency around that. That's been mentioned as well. And it has been actually difficult to attract public support due to the stereotyping of the sector with all the negative media around it as well. I'm going to hand over to Megan now because I think this is the bit you'll be really interested in. So thank you, Jo, who's has given a great overview of aged care. And the tension really that drove a lot of our campaigns was the increasing complexity of need of older people in Australia, so that people are getting very old here, and so they're requiring a lot more care. But then we've got a very thin workforce, so we have our work,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in the sector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a lot of them are getting older. So we've got this tension within the sector. Just initially, we just wanted to highlight one of the things that had happened in Australia. We've had a number of campaigns, aged care campaigns. We've had a number of changes of government, or certainly our governments are only in place for
3 years. 3 to 4. So yeah, that requires us to go out and campaign each time we go into a new cycle. So what we wanted to highlight, though, I think where our success has come has been in the number of campaigns and building within those campaigns. So the union itself has been able to learn from each of the campaigns and be able to use those learnings to I suppose, to advise the next campaign as we go through. And the 2022 campaign last year was a very successful campaign with a change of government, and the new government is very, really sympathetic to the aged care sector, and in fact made aged care one of its major political strategies, including our Prime Minister now actually spoke about aged care as the first thing he spoke about prior to when he was putting up all of his policies. So it was very useful. I've just added there the 2018 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So this was really useful for us too. The Royal Commission is like a public inquiry. It was called by the previous Liberal government, and what it gave us was a significant springboard in order, really helpful for the union to get a bunch of recommendations about aged care, which related to the workforce and the poor care. So we were able to use all of those recommendations in our campaign. So the actual campaign itself, which was held last year, brought the whole of the union together. We, as Joe said before, we have at 3 levels of government. We, Joe and I sit within the South Australian part of the union, but at a federal level, there is our federal office. And we adopted a very strong federal approach, and it was really well organised and planned at a national level. And we think that that really contributed well to our actual campaigning and our campaign success. But each state branch picked up some of the I suppose that those sort of bigger recommendations from the federal branch and then utilise them at a local level. One of the other things which I think was very important to the union was that we drew on previous research. So the ANMF actually in 2016 with a couple of universities actually did a very large piece of research. It was very deep, right down at a very low level, which meant that we were able to, that research really legitimised our position on safe staffing. It went out and we really knew, so it was no longer sort of anecdotal say-so information. It was actually evidence which we've used right up until our 2022 campaign. So we were able to draw on that information. We also invited all our politicians from all the individual seats to sign up and declare their party position. This was quite a big job because there's a large number. So in each seat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We've got a growing number of independents with our major parties. So that meant that we had quite high numbers of people to bring in. But those election commitments also gave us, I suppose, a benchmark where we could go out to the public and to our members and actually report back a sort of a traffic light report card. And I've got that later. So we were actually, rather than saying vote for a particular party, we were able to actually say, these are the people who have signed up and are supporting our actual campaign. So it was quite an important piece in there. And you just see in this picture up here, this is a whole lot of our members with our secretary, but this here is actually now our new Prime Minister, who was in Adelaide at that time. So 2022 campaign was the federal office. We had a marginal seat campaign. So in South Australia, we had one marginal seat, which was Boothby. We put a lot of work into that seat. We targeted voters quite heavily in that seat, including, it was very resource intensive, literally knocking on doors. We had organisers from the union out doing that work. We were letterbox dropping. We were in that region. So this area here is actually in Boothby.
That was very successful. We actually won the Boothby seat. In Australia, there was a number of marginal seats, and we calculated that if we could actually win those seats and not too many other seats were lost, that would actually change the government for us. We also obviously had a big media campaign,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did do, which we hadn't done so well before, is the use of digital and social media, which allowed us to get to a different target population than those people when you're just door knocking and that sort of thing. So really quickly, just over here on this side, this is the sort of how to vote card that we had in all of our seats. And it allowed us to sort of show people that, if you vote these other parties, that will give you these key actions. And for us, the key actions, whilst we would have a similar view on privatisation, we actually were far broader in our campaign to be looking at the quality of care, really, and the associated workforce issues related to that. So we were looking at a registered nurse 24 hours a day, because we believe that they needed that increased access to clinical care. The older people did. Safe minimum staffing levels. So we were finding some organisations were running way below safe levels. So we wanted the right numbers of staff to care. As Joe mentioned before, and I think Huma said as wel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funding.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in Australia is aged care is funded at a federal level, and the general public don't really understand that because they're more in contact with the state level of government. So that understanding that money travels a reasonable distance to get into the pockets of our workers. So that transparency is really important to this next point, which is improving the wages to our aged care workers. And I think one of the other speakers mentioned wages, and certainly in Australia our aged care workers were being paid below the living wage, and recently that has just been increased by our new Prime Minister. So that's been a fantastic outcome for the unions here. So in finishing, I know I'm talking a lot very quickly, and it was a big campaign, but just in conclusion, what I would say is that sustained period of campaigning by the union. I'm relatively new to the union, but I know there's a colleague online at the moment and she's been involved over a longer period. So all of that sustained campaigning, I think, has done a lot of good to influence people and achieve outcomes in an environment where in Australia people don't care a lot about their old people. So trying to raise that awareness was really important. The evidence basis, and I think we will do a lot more of that because that really legitimised what we were doing. The ongoing member communication, I think that was an area that probably we had dropped off several times, and it was a real learning that we need to keep sustaining that communication to our members so they know where we're having wins and things like that, given the aged care, similar to other places, is disseminated across a lot of different organisations, whereas our health sector is just got SA Health and a few private hospitals. And just in finishing, even though we do have a new government who is sympathetic to the cause, they're supporting a lot of certainly our key demands, we still have to lobby and we still have to be vigilant because there's still a lot of work to be done, and we have to hold the federal government to be accountable. Even at the moment, in Australia, they're promoting submarines and all sorts of things that are very costly, but the aged care sector needs some of that money too in order to do some of this work. So that is all.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for both of you for joining us. And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to hear, and, particularly around the political campaigning work you did. We all saw last year with the change of government in Australia and the kind of commitments they made to aged care, and also the work that you're doing on safe staffing. Obviously PSI will represent care workers globally, and systems of care are so different and so diverse. But one thing all our affiliates say is that there's a lack of staff to provide services. And that's a key thread that's coming through globally.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hear the work that you're doing. S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Now we're going to head over to a quick Q&A. We have some questions in the chat, but please,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put them in the Q&A box. We will have a chance to kind of answer them. I believe that we have, I know this meeting was due to end at 10:30 my time.
I have no idea what time it is where everyone else is. But it was due to end within 10 minutes, but we have a bit more time, perhaps another 15, 20 minutes if people are able to stay a bit longer. But yes, so quick go at the Q&A. So we have our first question is from Eric Beedit, and the question is for it's in Korea. What about non-profits or limited profits like cooperatives that play in many contexts a major role in care service provision? How do you consider such agents in the Korean context, both in terms of quality of care service for users and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So this question is asking about the role of cooperativ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 delivery of care services in Korea. Is there someone, Jae-hoon, Dae-hee, is there one of you who would like to take that question? Jae-hoon?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또 논쟁적이기도 하고요. 비영리 법인이나 뭐 사회적 기업 아니면 협동조합 같은 유형의 돌봄 기관에 대한 국제적인 그 국가마다 좀 상황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서 앞부분에 담기긴 했는데 전통적으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비영리 법인들이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인 운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맥락은 좀 다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 이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공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아까 프랑스 분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프랑스의 SOS 그룹도 비영리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더 심하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돌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지 제3섹터형 같은 유형은 대안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같은 경우도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민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다르지 않고 되게 열악하고 서비스 질적 수준도 되게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reat, thank you so much. Actually, tha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And Joe and Megan, you mentioned that in Australia, there's non-profit actors within the care space. I would be really interested to hear about kind of what kind of the situation is for kind of service users and the working conditions for workers within those institutions. Yeah, the not-for-profit sector in Australia at one stage, certainly in South Australia, they dominated so not-for-profit dominated our landscape. That is changing quite dramatically with very large organisations, and in fact, there's a huge not-for-profit organisation that's swallowing up the for-profits, and we're seeing the behaviours are becoming very similar because, of course, not-for-profit autonomous, but you have to make profit in order to survive. So I think they're behaving in very similar ways. However, they did grow out of the charitable religious sector, so they do have some good value sets around some of the way they deliver care. However, I think at the moment they pretty much all look very similar because of the lack of workforce and that sort of thing. Yeah. Would you agree? Yes, yeah, absolutely. Yeah, that's really interesting to hear, and particularly interesting that even though these organizations have a set of values, that, you know, perhaps the situation and the systems are kind of built that they're having to act in maybe ways that don't align with those values. And so that's really absolutely. Thank you so much for that. So we have another question from Matthew Egan. I think this is one for you, Dae-hee. And this question is, what way can, we can see that the private sector currently dominates the sector within Korea, but what are your hopes for how much of the sector past can control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네,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초반에 결국엔 인력의 문제라고 하셨었는데, 원래 서울시 서비스의 목표는 서울시의 25개구를 다 구마다 설립하는 게 목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가 종합재가센터가 1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그 구에 있는 서울 시민들의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 예를 들어서 노원구와 성동구에 있는 장애인 돌봄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통폐합시켰어요.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가 제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각 구에서 하나씩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이 있어서 많은 이제 영역에서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폐합되고 줄어들고 있고 인력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즉 3년 전에 채용이 됐는데 그 이후로 충원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공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요. 축소의 움직임이 있고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지금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사회서비스를 더 이제 축소 움직임을 막고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 방향은 분명하고 1차적인 목표는 최소한 지금 99%가 민간이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전체에서 30% 정도라도 먼저 그런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1차적인 목표고 그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방대하게 이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문제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퇴출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식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민간의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병행해서 민간들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앞으로 더 강화돼야 되고 1차적으로는 30%까지는 최소한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reat. Yeah, thank you. And, it's about, wanting to provide those services, but making sure that we have the right staffing levels to provide good quality services. Our next question is for Joe and Megan. It's from Cyril Dutch from France. The issue of safe staff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public funding are really important. Can you tell more or send any publications you might have done about your work on safe minimum staffing levels? Because colleagues and comrades in Europe are very interested in your work, and also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problems that are everywhere around the world. So basically if you have any more information about the campaigns that you run on kind of safe staffing, because as I mentioned, I think it's a problem that lots of our affiliates are facing. Yeah, and the publication that we have that I referred to, that's a public document. So we absolutely, if you can give us, we can send it through to Tom or whoever we work through, and then he can distribute that. We'd absolutely love to do that. And there are a couple of other organisations here that have done work around tax reform within the sector as well, and so that might be a really interesting around some of the and it's interesting because some of the not-for-profit organisations may have been involved in some tax avoidance similar to some of our for-profits, so we can send some of those things through as well. Yeah, very happy to do that. Great, thank you. That's amazing. We have another question that's come through. What sort of non-compliant employment practices are care workers in South Korea regularly subjected to? Do you have a particularly big problem with care workers being paid below the minimum wage? So, is there a lack of enforcement from government? Is there an issue with kind of underpaying of care workers, particularly below the minimum wage? Jae-hyun, yeah, please come in. 오대우 국장님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돌봄 노동에 대한 문제는 한국과 다른 국가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말고도 잔심부름,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심부름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그 업무 외에 다양한 노동들을 부과하는 방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이용자를 계속 이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돌봄 노동자 같은 경우는 법적인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돼 있는데 실제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문제는
한국의 돌봄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돌봄 노동을 풀타임 잡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직업으로서 자기가 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시급제이기 때문에 월 단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거의 일반 노동자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자체의 적용 문제도 있지만 그 시급제 노동 자체를 좀 바꿔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지부장님 또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급제 노동자다 보니까 또 저임금으로 설계돼 있어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도 편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휴게 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주 예를 들어서 뭐 52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임금의 시급제 노동자로서 장시간 노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기간을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장시간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편법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Yeah, I think that's really interesting to hear. Also, the kind of lack of enforcement of kind of minimum wage laws, that lots of care workers, a huge proportion of the care work is made up of migrant workers. They might not necessarily know what, the minimum wage level is. They might not know how to access the minimum wage or what to do if their employer isn't paying them the wage that they've been advertised and employed to do. So there's a huge amount of issues. Lots of governments, when we spoke about austerity earlier, they're cutting away from kind of enforcement bodies that can enforce minimum wage laws and make sure that care workers are being paid at least the minimum wage. So, just sets out the huge amount of work that unions have to do. So just in the conscious of time, I think we might have to wrap up the Q&A there, but thank you for everyone who submitted questions. Thank you to our panelists for joining us, particularly Joe and Megan for joining us from Australia and staying late. It was really great to kind of hear from you